안녕하세요. 양수연입니다. 보사노바의 아버지 주앙 지우베르트가 지난 7월 6일 사망했습니다. 향년 88세였습니다. 지난주는 주앙 지우베르트를 애도하면서 개인적으로 보사노바 음악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보사노바 하면 여름밤 해변에 일렁이는 바람과 같은 느낌, 깊은 밤에 연인과 미러를 나누는 느낌. 저에게 보사노바는 존재를 가볍게 해주는 음악입니다. 존재가 가볍다는 말이 뭘까요? 밀란 쿤데라가 1984년에 발표한 작품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도 표상하는 얘기입니다. 존재를 가볍게 하기 위해선 뭘 해야 할까? 의미를 빼야 합니다. 매 순간 의미를 부여하고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고 삶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존재는 무거워집니다. 밀란 쿤데라는 작품 서두에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존재는 무거워집니다. 니체의 영원회귀는 모든 것은 되돌아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되돌아오기 때문에 죽음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새로 고치는 리셋 버튼입니다. 그래서 니체의 영원회귀는 필연성의 세계입니다. 영원회귀를 받아들이면 존재는 무한한 순환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무게를 부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의 결과에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모든 결정을 더 진지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내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에 무게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는 무겁게 됩니다. 소설 속에 프란츠 테레사가 무거운 존재를 대표하지요. 반면 영원회귀를 부정하면 삶은 일회성이 됩니다. 2번 반복은 없습니다. 인간은 짐이 없습니다. 삶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미를 빼고 질서를 빼고 그래서 무게가 빠져나가니까 소설 속 여주인공 사비나처럼 가벼워집니다. 사비나는 자기의 욕망에 따라 그때그때 움직이는 여인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파르메니데스는 가벼움이 무거움보다 더 우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어떨 땐 가벼워지고 싶습니다. 무거워진 존재를 다이어트하고 싶습니다. 가벼워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19세기 후반의 영국 작가 G.K. 체스트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거워지는 것은 쉽다. 가벼워지는 것은 어렵다. 보사노바는 그럴 때 저에게 어떤 영감을 줍니다. 그냥 삶을 즐겨. 의미 따위는 생각하지 마. 누군가를 사랑하니? 그럼 그 사랑의 의미는 생각하지 마. 슬프니? 그럼 그냥 울어. 그 슬픔의 의미도, 눈물의 의미도 생각하지 마. 네, 보사노바는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주앙 지우베르트는 1959년 앨범 세 가지 소다지 라이너 노트에서 보사노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보사노바는 사랑에 관한 것이다. 네, 보사노바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보사노바는 이별의 슬픔조차 무겁지 않습니다. 그저 아름다울 뿐입니다. 보사노바는 순간의 아름다움, 그 순간을 즐기라고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최초로 녹음된 보사노바 곡으로 알려진 이 세 가지 소다지. 맘미아 트리스티지 가사가 참 My sadness, don't leave me, don't leave. 이별과 슬픔에 대한 탄식조차 아주 아름답다 전적과 같습니다. 이 곡은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빙이 작곡했고 베니시우스 지 모라레스가 노랫말을 만들었습니다. 1950년대 보사노바를 만들고 개척했던 대표적인 세 사람,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빙, 작사가이자 시인인 비니시우스 지 모라레스,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주앙 지우베르트, 이 세 사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빙은 브라질에선 그냥 통이라고 부릅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 공식 마스코트도 이 안토니스 카를로스 조빙과 그 비니시우스 지 모라레스의 이름을 따서 비니시우스와 통이었죠. 비니시우스와 통. 보사노바의 탄생을 간략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1928년 브라질의 시인이자 문화운동가 오스바우지 지 안드라지가 식인주의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식인주의는 서구로부터 유입되는 그 어떤 문화라고 할지라도 먹어치우고 소화시키고 해서 브라질 문화로 빚어내자는 결단을 말합니다. 일종의 하이브리드 문화의 탄생입니다. 안드라지는 말합니다. 브라질 원주민과 같은 자유로운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라.
안드리지의 식인주의를 과감하게 실천한 것이 열대주의 문화운동이고, 이 보사노바는 열대주의 문화운동의 밑거름이자 결실로 자리 잡았습니다. 보사노바는 The New Wave라는 뜻입니다. 보사노바는 강렬한 리듬, 이 빠른 춤곡의 대명사인 삼바로부터 나왔습니다. 지우베르트는 삼바의 복잡하고 다양한 타악의 리듬을 많이 제거해서 최소한으로 만들어서 어쿠스틱 기타로 바꾸었고, 이 삼바의 풍부한 노래를 우아하고 절제되고 그 읊조리는 소리로 바꾸었습니다. 이런 리듬이 기본입니다. 삼바의 무거움을 확 줄임으로써 심플하게 만들고 많은 복잡함 제거하고 이 삼바에서 결여되었던 우아한 선율을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지우베르트는 미국의 웨스트 코스트 재즈의 영향을 받아서 보사노바의 세련미를 더했습니다. 지우베르트는 특히 챗 베이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1959년에 지우베르트가 부른 세 가지 소다지가 이 브라질에서 대히트를 한 후에 본격적으로 보사노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보사노바의 일대 혁신을 가져온 지우베르트의 연이은 3장의 앨범, 브라질에서 나온 앨범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언급한 세 가지 소다지, 이게 1959년, 그리고 우아모 우소이 쥐아플루 1960년, 그리고 주앙 지우베르트 앨범이 1961년에 나왔습니다. 1961년에 미 국무부가 재즈 기타리스트 찰리 브리드를 초청해서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뮤지컬 앰버서 투어라는 큰 콘서트를 엽니다. 찰리 브리드는 리오에서 보사노바라는 것을 처음 듣고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아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출신의 색소폰 연주자죠. 스탄 게츠와 이 보사노바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눕니다. 그래서 탄생한 앨범이 1962년 2월에 녹음한 재즈 삼바입니다. 재즈 삼바 앨범에는 조빙의 명곡 데스피나도가 들어있지만 오직 미국 연주자들이 참여해서 만들었죠. 앨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앨범은 삼바의 요소가 더 강합니다. 찰리 브리드는 직접 삼바곡을 작곡해서 이 앨범에 넣기도 했습니다. 이 조빙의 데스피나도가 히트하면서 미국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보사노바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 재즈 삼바 앨범이 나온 뒤 몇 개월 뒤, 그러니까 1962년 11월에 뉴욕의 카네기홀에서 보사노바 비 콘서트가 열립니다. 보사노바를 연주하기 위해서 브라질에서 많은 연주자들이 미국으로 왔습니다. 출연자에는 안토니오 카를레스 조빔, 그 다음에 주앙 지르베르토, 그 다음에 메네스카우 봉파, 카를리노스 리라, 오스카 카스트로 네베스, 세르지오 메인지스, 이런 연주자들이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 이 조빙과 지우베르트는 그 프로듀서 크리스 테일러와 스탄 게츠를 따로 만나서 팀을 꾸려서 미국에서의 보사노바를 어떻게 알리고 소개할 것인지 그 후속 작업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 결과물이 1963년 3월에 녹음한 그 보사노바 데이트 명단 아시죠? 게츠 앤 질베르토입니다. 스탄 게츠가 이 보사노바에 대한 열정, 이것이 큰 몫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앨범에서 지우베르트 아내 아스트루드 지우베르트가 부른 Girl from Ipanema가 크게 히트했죠. 미국 차트 2위, 그리고 1965년에는 그래미 올해 앨범상을 받기도 했고요. 지금도 가장 많이 팔리는 보사노바 앨범입니다. 네,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존재의 가벼움과 무거움, 어느 것이 더 좋은 걸까요? 무엇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 소설의 역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니체는 틀렸다. 영원 회귀는 없다. 우리의 삶은 한 번뿐이다. 둘째, 파르메니데스는 틀렸다. 가벼움도 달콤하지 않다. 그것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무거운 존재가 되어봤을 때 비로소 가벼움이 견딜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존재는 가벼움을 견딥니다. 아니, 가벼움을 인식조차 못합니다. 프랑스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깡이 1969년 세미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식에는 더 이상 무게가 없다. 프롤레타리아는 단지 착취당하면서 지식의 기능은 제거되었다. 이 박탈의 대가로서만 진보적이다.
브라질에서 보사노바가 유행했을 때 비평가 조세 라모스 틴 호라우는 보사노바가 미국의 음악과 결합하면서 브라질 대중을 삼바로부터 분리시켜놨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는 락강이 말했듯 무게 없는 지식, weightless knowledge를 갖고 상품을 끊임없이 욕망하면서 살아가는 가벼운 존재입니다. 서구 자본주의가 싹을 피우던 1950년대 후반 브라질에서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보사노바가 만들어지고 소비되었던 것, 그리고 자본주의의 꽃을 피우던 미국에서 보사노바가 크게 유행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뉴 웨이브로서의 보사노바는 이제 없습니다. 이제 보사노바는 올드한 것이 되었습니다. 브라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우베르트 이후의 보사노바는 자본주의가 허용하는 욕망 속에서 안락함의 반복입니다. 보사노바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1963년에서 68년 사이에 미국 재즈에서의 The New Wave는 프리 재즈였습니다. 오네트 콜맨의 The Free Jazz 앨범이 나온 것이 1960년, 존 콜트레인이 세션 앨범을 녹음한 것이 1965년입니다. 미국의 재즈 속으로 들어온 보사노바가 친대중적으로 파고들 때 그 대척점에서 재즈계의 균열을 내는 것이 바로 프리 재즈였습니다. 무거운 존재가 되었을 때 비로소 가벼움을 참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프리 재즈를 진정 경험할 수 있어야 보사노바의 가벼움을 참을 수 없노라, 그리고 그 가벼움도 즐길 수 있노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밀란 쿤데라가 소설 속에서 가벼움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듯이 저 역시 보사노바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보사노바는 혁신성과 거리가 먼 것이지만 뉴 웨이브라고 불렸던 보사노바가 탄생했던 그 시작점만큼은 리스펙트해야 합니다. 그 시작점은 프리 재즈가 탄생했던 그 시작점의 의도와 동일한 강도로 경탄할 만합니다. 의도적인 뺄셈, 무게 줄이기, 의미를 없애는 방식으로서 주이상스에 닿으려고 했던 그 시도 말입니다. 따라서 지우베르트가 선택한 보사노바의 가벼움은 의도적인 것이고 진보적인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문신된 것으로서의 가벼움이 아니라, 무거움을 제거당한 것으로서의 가벼움이 아니라, 타자 욕망을 반복함으로써 가벼운 것이 아니라 저항의 방식으로서 능동적으로 가벼움을 발명했을 때 진보적인 것입니다. 이때의 진보는 락강이 언급한 박탈의 대가의 진보에서 비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스트넌이 말했듯 가벼움은 무거움보다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양수연이었습니다.